한성 가문의 유서 깊은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한때는 명망 높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공간은 이제 텅 비어버린 캔버스처럼 공허했다. 먼지 쌓인 복도를 따라 붉은색 압류 딱지가 가구와 그림, 심지어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위에도 무심하게 붙어 있었다. 그것은 몰락의 선명한 낙인이었다. 한유진은 2층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법원 집행관들의 냉정한 목소리와 물건을 옮기는 소음이 뒤섞여 그녀의 귀를 어지럽혔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는 이 저택의 화려했던 과거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한때 총명함과 예술적 감성으로 빛났지만 지금은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평생을 한성 가문에서 일해온 김 집사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충성스러운 늙은 집사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김 집사님,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성그룹. 한때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한 기업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한 회장은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결국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배신감뿐이었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서재 입구에서 아버지. 한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베오지.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집행관들은 당황했고 몇몇 고용인들은 울부짖으며 구급차를 불렀다. 유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제발. 그녀의 애원은 흩어지는 먼지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버지가 실려나가는 그 순간까지 유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끝없이 기도했다. 하지만 응급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이 복도를 비추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유진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고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권지혁이 서 있었다. KJ그룹의 회장, 한국 금융계를 손에 쥐고 흔드는 남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혈한 마이더스의 손, 얼음성의 군주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이질적인 차갑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 고요했다.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유진은 대답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한성그룹의 채권자 명단에 KJ그룹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가 직접 나설 만큼 한성이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을 터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선체로 마치 군주가 패배한 장수를 내려다보듯 그녀를 응시했다. 한 회장님의 상태는 어떻소?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염려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술 중입니다. 유진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성공 확률은 희박하다고 들었소. 살아나신다 해도 남은 빚을 감당할 능력은 없겠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가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 차가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권지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유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상황에서. 이 남자에게서 나올 제안이란 뻔했다. 남은 자산을 헐값에 넘기라는 요구거나 혹은 그보다 더 굴욕적인 무언가일 터였다. 나와 결혼하쇼. 예상치 못한 말에 유진의 사고는 순간 정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지혁의 얼굴은 농담을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차가웠다. 네, 2년, 계약 결혼 이후 2년 동안 내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준다면 한성그룹의 모든 부채를 내가 떠안겠소. 한 회장님의 치료비는 물론 남은 가족들의 생활까지 책임지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거래였고 통보였다.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의 절망을 담보로 그녀의 인생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를 냉혈한이라 부르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왜 저죠? 나에게는 명분 있는 결혼 상대가 필요하오. 정략 결혼으로 엮이기에는 귀찮은 일들이 많고 배경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을 생각은 없소. 몰락했지만 한성 가문의 이름값은 아직 쓸모가 있지. 그리고 한유진 씨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은 분만들며 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여자로 보이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철저한 계산해 나온 것이었다. 그는 유진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목적에 부합하는 물건으로 보고 있었다.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 유진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자존심, 꿈,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깃든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나요? 장담은 못하오.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요.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지. 권지혁은 시계를 확인했다. 마치 시간이 아깝다는 듯한 태도였다. 결정할 시간은 많이 주지 않겠소. 10분. 10분 뒤에 내 비서가 다시 올 거요. 그때까지 결정하시오. 그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유진은 홀로 남겨졌다. 10분.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 무너진 가문, 그리고 방금 전 그 남자의 얼음 같은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 지옥 끝에 아버지를 살릴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해야만 했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10분 후 권지혁의 비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냈다. 결정하셨습니까? 한유진 씨.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서가 내민 펜을 받아들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 들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부부로서의 어떠한 권리나 감정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을 것, 대외적으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것, 그리고 계약 종료 시 깨끗하게 이혼할 것. 그녀는 마지막 조항까지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무덤을 파는 심정으로 한슈진! 서명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수술실의 등이 꺼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일단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유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비서에게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한성 가문의 영계,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 K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의 2년짜리 상품이었다. 잿더미 위에서 맺어진 계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하객들의 축복도, 낭만적인 서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유진의 결혼은 구청의 삭막한 서류실에서 이루어졌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값비싼 옷감이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옆에 선 권지혁은 어제와 똑같은 검은색 슈트 차림이었다.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서류에 서명했다. 잉크가 마르는 짧은 시간 동안 유진은 자신의 인생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팔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지혁의 비서와 변호사는 모든 절차가 끝나자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유에 채워진 족쇄의 이름이기도 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서류실을 나섰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KJ타워라는 이름이 붙은 권지혁이 소유한 제국의 심장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상승하는 동안 유진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세상과 격리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최소한의 가구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는 어떤 생활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집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차가운 미술관 같았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황금 세장이었다. 내 집사에게 안내를 받을 거요. 집 안으로 들어선 권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동쪽 윙이 당신이 사용할 공간이오. 서쪽은 내 서재와 침실이니 허락 없이는 출입을 금하오. 그는 마치 호텔 규칙을 설명하듯 말했다. 우리는 대외적인 행사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거요. 식사는 각자 해결하고 불필요한 질문이나 사적인 대화는 삼가도록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집사가 해결해 줄 것이니 그에게 요청하면 돼요. 그것이 그가 아내가 된 그녀에게 한 말의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거대한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잠시 후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집의 총괄 집사인 박 여사입니다. 머무실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박 여사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져 공허함을 더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동쪽 윙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보다 넓었다. 침실, 드레스룸, 욕실, 그리고 작은 거실까지 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첫 며칠은 악몽 같았다. 유진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낯선 천장을 보며 이곳이 어딘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되새겨야 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대로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주 가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로 짐작할 뿐이었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모두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유진에게 극도로 정중했지만 결코 사적인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직업의식만이 존재했다. 유진은 음식을 주문하고 옷을 세탁 맡기고 청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를 비추지는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곳에 고립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병문안은 권지역의 역에서 보련여 번역의 비서를 통해서만 정해진 시간에 감시와 함께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유진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이유였지만 그 이유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올감했다. 절망감이 늪처럼 그녀를 잠식해 들어오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유진은 펜트하우스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복도 끝,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그 방은 원래 작은 실내 정원으로 설계된 듯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달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꿈,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도예, 한성 가문의 딸이라는 이름에 갇혀 경영 수업과 사교계 예절을 배우느라 잠시 잊고 지냈던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빚어낼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유진은 처음으로 박 여사에게 요청이라는 것을 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 제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어요. 혹시 대신 주문해 주실 수 있나요? 박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의 모든 필요는 제공하라고 하셨습니다. 목록을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목록을 적어 내려갔다. 최고급 물레, 다양한 종류의 흙, 유약, 작은 가마까지. 박 여사는 목록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유진은 권지혁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불안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며칠 후 그녀가 발견했던 작은 방은 완벽한 개인 작업실로 변해 있었다. 주문한 모든 장비가 조용히 설치되었다. 권지혁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지 유진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그녀가 무엇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작업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 한 덩이를 물레 위에 올렸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그녀의 메마른 감정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페달을 밟아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물레가 돌고 유진의 손안에서 흙덩이가 서서히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흙이 그녀의 손길에 따라 부드럽게 솟아오르고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밖에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유진의 세상은 오직 돌아가는 물레와 자신의 손안에 있는 흙뿐이었다.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몇 시간을 흙과 씨름했을까. 그녀의 손과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찻잔 하나였지만 그것은 이 황금 세장 안에서 그녀가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아직 불에 구워지지 않아 무르고 연약한 형태. 마치 지금의 자기 자신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연약한 흙덩이도 뜨거운 불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은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조용한 저항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의 시간이 무감각하게 흐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유진은 권지혁의 비서를 통해 첫 번째 임무를 전달받았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VVIP 자선 갈래에 참석하십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일정과 드레스 코드, 그리고 주의사항이 적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유진이 입어야 할 드레스와 보석들이 수십 가지나 나열되어 있었다. 마치 인형의 옷을 고르는 듯한 무심한 배려였다. 주의사항의 내용은 더욱 간결했다. 불필요한 언행 금지, 회장의 지시 없이 단독 행동 금지, 조용히 미소만 지을 것.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KJ그룹 권지혁 회장의 아름답고 과묵한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갈라가 열리는 날 저녁. 유진은 거대한 드레스룸에서 수백 벌의 명품 드레스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어떤 옷도 그녀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가장 구석에 걸려있던 장식 하나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화려함 대신 우아함과 기품이 느껴지는 옷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석함 대신 자신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공들여 빚고 구워낸 작은 도자기 비녀가 들어있었다. 은은한 비취색, 유약 위로 작은 백목련 한 송이가 섬세하게 조각된 작품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영혼이 담긴 보석이었다. 준비를 마친 유진이 1층으로 내려가자 권지혁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유진을 본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아마도 수많은 보석 대신 머리에 꽂은 소박한 비녀 때문일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이 가자! 행사장은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권지혁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유진에게는 호기심과 동정, 혹은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몰락한 한성 가문의 딸, 그들이 유진을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유진은 권지혁의 팔짱을 낀 채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가면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그녀를 장식품처럼 옆에 세워두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유진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 중심에는 흰머리가 멋스러운 이탈리아인 노신사가 있었다. KJ그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로시니의 회장, 알베르토 로시였다. 그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다. 미스터 권, 드디어 만나는군요. 로시 회장은 권지혁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까다롭고 냉정했다. 그는 돈만 아는 사업가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시 회장님, 권지혁은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응대하며 대화를 이끌어갔다. 하지만 대화는 순조롭지 않았다. 로시 회장은 KJ그룹의 자금력이나 사업 계획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권지혁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대화는 계속 겉돌았고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권지혁의 미간에 희미한 짜증이 서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로시 회장의 날카로운 눈이 유진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발견했다. 흥미로운 장신구로군요, 마담. 그가 이탈리아어로 유진에게 말을 걸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다.
유진이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권지혁조차도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그저 저의 작은 취미일 뿐인걸요. 로시 회장의 눈이 반짝였다. 취미라고요. 이 비녀는 보통 솜씨가 아닌데 이 은은한 비취색은 고려청자의 그것과 닮았고 조각은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상을 보는 듯 섬세하군요. 직접 만드신 겁니까? 권지혁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장식품이 아니었다. 이 순간 대화의 중심은 바로 그녀였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려청자의 상감 기법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백목련은 순수함과 고귀함을 상징하죠. 이탈리아의 마yor리카 도자기처럼 흙과 불,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만나 탄생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동서양의 도자 예술사를 넘나들며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열정과 자신감이 넘쳤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수동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웠다. 로시 회장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권지혁아 글은 까맣게 잊은 채 유진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자기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몰락한 가문의 조용한 영예가 세계적인 거물과 예술에 대해 논하는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여자로 판단했다. 그녀는 그저 한성 가문의 이름값이 필요한 계약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지성과 예술적 감성을 지녔고 세계적인 거물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저 계약 상대가 아닌 한유진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한참의 대화 끝에 로시 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권지혁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스터 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었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파트너를 둔 당신이라면 내 브랜드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군. 내일 당장 내 사무실로 오시오. 계약서에 서명합시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권지혁은 로시 회장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유진에게 향해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이 아닌 어색하지만 무언가로 채워진 듯한 침묵이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권지혁이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 그 비녀. 당신이 만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자신에게 사적인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 오늘 잘했소. 짧은 두 마디.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말은 유진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었던 손이 오늘 밤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해냈다. 유진은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에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희미하게 품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불씨에 가까웠다. 자선 갈라가 있었던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세하게 변해 있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유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는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짧게 목례를 했고 서재에서 나온 그의 비서가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라며 현대도의 관련 투자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네는 일도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유진에게는 거대한 빙에 생긴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황금 세장 속의 새였지만 이제는 주인이 아주 가끔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도예 작업은 계속되었다. 흙을 만지는 시간은 그녀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찻잔과 화병 같은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결과물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공간을 채워나갔고 차갑고 비인간적이던 공간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지혁의 비서가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사모님, 한성가의 옛 저택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 그 전에 개인적인 물품을 정리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추억이 담긴 그 집,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갈 그곳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다. 다음 날, 유진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익숙한 대문 앞에 섰다. 한때는 위풍당당했던 저택은 이제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령처럼 울렸다. 먼지 쌓인 가구 위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곧장 2층에 있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까지 평생을 바친 공간이었다. 책장에는 아직 주인을 잃은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개인적인 물품들을 챙기기 위해 책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셰익스피어 전집 뒤, 벽 안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비밀 공간이었다. 법원 집행관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눌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서류철 몇 개가 들어있었다. 한성그룹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1년간의 투자 기록과 재무 보고서, 그리고 파트너사들과 주고받은 비공개 메모들이었다. 유진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류철을 품에 안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부터 유진의 밤은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거실 바닥에 서류들을 모두 펼쳐놓고 밤을 새워 그것들을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복잡한 숫자와 전문 용어들로 가득한 미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자기의 미세한 균열이나 유약의 불완전한 흐름을 찾아내는 그녀의 섬세한 눈은 복잡한 서류 속에서 미묘한 불일치를 발견하는 데에도 익숙했다. 며칠 밤낮의 분석 끝에 그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한성그룹이 파산 직전 갑자기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신생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 투자 보고서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지만 회사의 실체는 불분명했다. 둘째, 수십 년간 한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제2금융권의 한 캐피탈사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자금을 회수해갔다는 점. 그로 인해 한성은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셋째, 당시 한성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정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논리가 어딘가 자기적이고 과장되어 있었다. 마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장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모든 조각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불운한 경영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고 보니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덫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했다. 그녀는 제공된 컴퓨터를 이용해 관련 회사와 인물들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은 더욱 빛났고 심장은 분노와 어떤 사명감으로 뜨거워졌다.
권지혁은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가 사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해에 있었다. 동쪽 윙의 불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정보팀에서는 사모님의 IP로 이례적인 기업 정보 및 금융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그저 몰락한 과거에 대한 미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색어의 전문성과 집요함은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 조용한 여자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서재에서 나온 권지혁은 동쪽 윙 복도 바닥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소리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거실은 온통 서류와 자료들로 뒤덮여 있었고, 한유진은 그 한가운데에 앉아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 뭘 하는 거요? 차가운 목소리에 유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들켰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유진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권지혁은 바닥에 널린 서류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성그룹의 낡은 재무제표에 닿았다. 지난 일을 파헤쳐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미련은 시간 낭비일 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적인 냉소가 섞여 있었다. 슬픔에 빠진 딸의 헛된 망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 그의 말은 유진의 아픈 곳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망상이 아니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장 핵심적인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다. 이 투자 보고서를 보세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 회수 시점은 마치 저희의 숨통을 끊기 위해 계획된 것처럼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에요. 누군가 아버지를, 그리고 한성그룹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발견한 데이터와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날카롭고 설득력이 있었다. 숫자에 대한 두려움도, 복잡한 구조에 대한 혼란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숫자와 전략 속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보이지 않는 음모를 간파하는 데는 도사였다. 그리고 지금 한유진이 제시하는 증거와 논리는 그의 전문가적인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의 주장은 헛된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리키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문제의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을 회수한 캐피탈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도표였다. 그 흐름의 끝에 희미하게 한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다. 대영 그룹.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영그룹의 최민준 회장, 업계에서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다. 권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한심하게 보는 기색이 없었다. 대신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났을 때의 진지함과 흥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결혼에서 한성 가문의 이름값 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이 자료들 전부 복사해서 내일 아침 내 비서에게 넘기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이 아닌 검토해보겠다는 의미였다. 유진은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대한 빙벽을 향해 던진 그녀의 작은 돌멩이가 마침내 희미한 파문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유진이 건넨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날, 권지혁의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KJ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 구성된 비밀 TF팀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한성그룹의 붕괴 과정을 샅샅이 훑었다. 권지혁은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페이지를 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 아래 흐르는 급류처럼 날카로워져 갔다. 며칠 후 최종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유진의 추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형 그룹의 최민준 회장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 그리고 매수한 언론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한성그룹을 계획적으로 무너뜨렸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교활하고 잔인한 기업 사냥의 전모였다. 콜문준! 권지혁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살얼음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유진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그녀의 복수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자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비서였던 윤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한성그룹이 무너질 때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충신이었다. 유진은 그라면 무언가 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났다. 윤 실장은 수척해진 유진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가씨, 어쩌다 이렇게...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지 정말 경영 실패만으로 무너지신 걸까요? 윤 실장은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윤 실장이 고심 끝에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페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 렌즈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남자는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목표, 전 한성 윤 실장과 접촉 중.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대형 그룹 최민준 회장의 비서실이었다. 최민준은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몰락한 가문의 계집애가 감히 어딜 기어나와. 그는 처음에는 유진의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녀가 권지혁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싹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었다. 경고,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틀 후 폭풍이 몰아닥쳤다. 온라인 연예 매체와 증권가 찌라시를 시작으로 한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충격 단독 한성 가문의 몰락 뒤 막내딸 한유진의 초호화 사치 생활이 있었다. 쓰러진 아버지 병원비는 권지혁이 명품에 미친 철없는 재벌, 3세의 민낯, 과거 유학 시절, 문란한 파티와 남성 편력 의혹, KJ그룹은 알고 있었나? 기사 내용은 전부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과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과거에 참석했던 평범한 사교 모임 사진은 문란한 파티 현장으로 둔갑했고, 그녀가 입었던 명품들은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가는 중에도 흥청망청 돈을 쓴 증거가 되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스캔들까지 만들어내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돌을 던졌다. 대중의 분노는 가진 자에 대한 질투와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기사 댓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이 가득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를 손에 쥔 채 떨고 있었다. 화면 속의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억울했고 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수치심과 무력감이었다. 그녀가 애써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식사도 거부했고 작업실에 물레는 먼지가 쌓여갔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다시 그녀를 혼자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모두가 권지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했다. 상식적으로 냉철한 사업가인 그가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스캔들에 휩싸인 아내를 감쌀 이유는 없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일 뿐. 조용히 이혼을 발표하고 그녀를 내치는 것이 KJ그룹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유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스캔들이 터진 지 만 하루가 되던 날 아침, KJ그룹은 법무팀과 홍보팀을 통해 전광석화 같은 대응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언론사들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수십 명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발송되었다. KJ그룹의 법률 대리인은 선처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시에 권지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해당 언론사들에게서 광고를 일제히 철회했다. 돈줄이 막힌 언론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앞다투어 정정 보도를 내고 기사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J그룹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당사 권지혁 회장의 아내인 한유진 씨에 대한 모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KJ그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곧 KJ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권지혁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유진을 데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권지혁은 창백하게 굳어있는 유진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마치 이 여자는 내 사람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았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폭풍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권지혁의 로맨틱한 외조에 대한 기사들이 이전의 악성 루머들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직도 오늘 벌어진 일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권지혁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얇은 보고서 한 부를 내려놓았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읽어보시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어떻게 한성그룹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이번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짓이다.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하였다. 그는 당신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를 보낸 거요.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켜. 당신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려고 한 거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함께. 자신을 지켜준 이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왜 저를 착각하지 마시오. 권지혁은 그녀의 감상을 차갑게 잘라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오. 최민주는 내 영역을 침범했고 내 소유물에 손을 댔소. 그의 말은 지독히도 오만했지만 이상하게도 유진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당신을 공격한 것은 내 아내를 공격한 것이고 그것은 곧 KJ에 대한 공격이다. 이제부터 이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한다.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눈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동맹을 얻게 된 것이었다. 지옥 같던 계약 결혼이 이제는 복수를 위한 위태로운 동맹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권지혁의 비서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그동안 철저히 금지되었던 영역, 서쪽 윙에 위치한 그의 개인 서재였다. 유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두꺼운 방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고풍스러운 책장과 가죽 소파가 있는 클래식한 서재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거대한 지휘 통제실, 즉 워룸 같았다. 한쪽 벽면 전체는 여러 개로 분할된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실시간 주가 정보, 외신 뉴스,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보안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권지혁은 유진을 보고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테이블에는 이미 그의 핵심 참모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보고 짧게 목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회장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의 외부인. 그것도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이 자리에 앉자 권지혁은 아무런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부터 최민준과 대형그룹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한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면의 스크린에 대형그룹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다. TF팀의 팀장이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분석 결과. 최민주는 최소 12개의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적대적 M&A 자금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때 사용된 수법도 동일합니다. 보고는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그들은 최민준이 어떻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상대해야 했던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교활한 존재였는지 비로소 실감했다. 보고가 끝난 후 권지혁은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유진 씨의 의견은 어떻소? 당신은 최민준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그녀의 직관과 통찰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참모들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최민준 회장은 저희 아버지를 평생의 라이벌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한 번도 같은 급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언제나 2인자였죠. 그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그런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인간적인 부분을 짚어냈다. 그는 매우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사람을 잘 믿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한두 명의 최측근하고만 처리했을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권지혁의 팀이 데이터로 찾아낸 사실들을 그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또다시 그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쪽 윙에 고립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권지혁의 서재로 출근했다. 그녀는 KJ그룹의 최고 엘리트들과 함께 최민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가진 한성그룹의 내부 정보와 최민준이라는 인간에 대한 통찰력은 그들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계약 부부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아니요. 그 방법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최민주는 코너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리스크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소. 정면으로 부딪혀서 단숨에 무너뜨려야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과거,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약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상하관계나 갑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목표를 향한 치열한 논쟁만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 유진은 자신이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냉혈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였고 자신의 팀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리더였다. 그리고 아주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 어느 새벽이었다. 유진은 회의 테이블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복잡한 재무제표 위로 그녀의 고개가 위태롭게 떨어졌다. 그때 서류를 검토하던 권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지켜보던 비서조차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또 다른 날에는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자료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책상 위로 그가 직접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놓기도 했다. 먹으면서 하시오. 쓰러지기라도 하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배려 이상이었다. 유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얼음 같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보살핌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그는 유진에게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붙였다. 최민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연한 조치요. 라고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달간의 치열한 분석과 전략 회의 끝에 마침내 그들은 최민준을 무너뜨릴 계획을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언론, 검찰, 그리고 금융시장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대형그룹을 사방에서 압박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핵심 자산을 KJ가 흡수한다는 거대하고 정교한 계획이었다. 마지막 브리핑이 끝나고 참모들이 모두 서재를 빠져나갔다. 넓은 공간에 유진과 권지혁, 단둘만이 남았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두렵지 않소? 권지혁이 불쑥 물었다. 두려워요. 하지만 제가 시작한 일인걸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걱정 마시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싸움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못해 시작된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작전 개시를 앞둔 며칠 동안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손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들어왔다. 그것은 최민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PB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는 최민준에게 배신당하고 해고된 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KJ그룹의 정보팀은 그의 존재를 파악하고 비밀리에 접촉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던 그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최민준의 모든 범죄 행위가 기록된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을 넘겼다. 장부에는 한성그룹을 무너뜨린 공작의 전모는 물론 수년에 걸쳐 그가 저지른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 탈세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대형그룹이라는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권지혁은 서재의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비밀 장부의 내용을 보며 유진에게 말했다. 이제 방가쇠만 당기면 돼요. 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최민준 회장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증거만으로 순순히 무너질까요? 그래서 미끼를 던질 거요.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이 말했지. 그는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고. 그 교만함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요. 그들의 첫 번째 수는 익명의 투서를 검찰과 언론 몇 군데에 흘리는 것이었다. 투서의 내용은 실체가 불분명한 대형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준의 가벼운 것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에게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충분한 경고가 될 터였다. 예상대로 최민준은 격노했다. 유진의 분석처럼. 그는 위기를 느끼고 몸을 사리기보다는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를 찾아내 짓밟아 버리려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라이벌인 권지혁의 소행일 것이라 단정했다. 권지혁, 애송이 같은 놈, 감히 나를 건드려. 최민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KJ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인 KJ건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가를 폭락시키고 해외 수주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KJ건설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대형그룹의 공격은 거셌고 시장은 권지혁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권지혁과 유진이 그린 큰 그림의 일부였다. 최민준이 KJ건설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진짜 목표를 향한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진의 역할이었다. 스위스 은행의 내부 고발자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마지막 증거, 원본을 직접 전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식적인 접촉도 불가능한 상황. 그들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와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아이디어를 냈다. 자선 예술품 경매라면 어떨까요? 매년 서울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VVIP 자선 경매. 대한민국의 모든 명사와 재벌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위장 무대였다. 특히 그 내부 고발자가 현대 도예의 열렬한 수집가라는 정보는 유진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제가 작품을 하나 출품하겠어요. 제 작품을 통해 그와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겁니다. 권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하지만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펜트하우스의 작업실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담아 작품을 빚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마침내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 작품의 이름은 시면 ABC였다. 그것은 거대한 다랑갈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백자가 아니었다. 순백의 표면 위로 마치 깊은 바닷속을 연상시키는 짙은 코발트 블루 유약이 불규칙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푸른 시면 속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보이는 아주 작은 금빛 균열이 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작품은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처절한 슬픔,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경매 당일, 행사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유진은 권지혁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한 블랙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녀의 등장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번 스캔들을 딛고 이제는 당당한 예술가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이다. 최민준 회장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KJ건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신감에 차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권지혁과 유진을 발견하고는 조롱 섞인 눈빛으로 다가왔다. 권 회장,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더니 이런 곳에 올 여유는 있나 보군. 부인 작품 응원이라도 하러 오셨나.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권지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사업이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하지만 대형그룹은 너무 오랫동안 오르막만 걸어오신 것 같군요. 발밑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마침내 경매가 시작되고 유진의 작품 시면이 무대 위에 올랐다. 사회자가 작품의 의미와 작가를 소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작품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유진 작가의 시면, 시작가 1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가격은 순식간에 2억, 3억을 넘어 치솟았다. 유진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객석을 지켜보았다. 그때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외국인이 조용히 경매 번호판을 들었다. 바로 내부 고발자인 스위스 은행가 다니엘이었다. 지금부터는 약속된 신호였다. 권지혁도 번호판을 들었다.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되자 경매는 더욱 과열되었다. 가격은 어느새 5억을 넘어섰다. 최민주는 이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그는 이것이 단지 권지혁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다니엘이 10억을 불렀다.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회자가 낙찰을 선언하려는 순간 권지혁은 조용히 번호판을 내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낙찰이 결정되자 다니엘은 관례에 따라 작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무대 쪽으로 걸어 나왔다. 유진은 그와 악수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 다니엘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마담 한, 당신의 희망이 담겨 있군요. 제 작은 선물입니다. 그는 악수를 하는 척하며 그녀의 손바닥 안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를 감쪽같이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비밀 장부의 원본과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가 들어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최민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수가 놓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리석은 자존심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권지혁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진과 권지혁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묘한 동지애가 흘렀다. 유진은 손에 쥔 작은 SD카드를 권지혁에게 건넸다. 해냈어요. 권지혁은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매장에서 모두가 감탄했던 그녀의 작품, 시면을 떠올렸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다운 작품이었소. 당신의 희망이 담겨 있더군. 그는 다니엘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유진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결정적인 한 수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일뿐이었다. 결전의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비장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녀가 입은 것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흰색 정장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분노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완벽하게 전투복을 갖춰 입은 장군처럼 권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작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무심한 손길에 담긴 것은 격려와 신뢰였다. 준비됐어. 네. 유진은 짧지만 힘주어 대답했다. 두 사람이 대형 그룹의 주주 총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하는 순간 거대한 작전의 막이 올랐다. 도시 전체가 그들의 체스판이 되어 미리 계획된 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정각 KJ그룹의 법무팀이 스위스 은행가의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동시에 비밀 장부와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최민준 회장을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오전 10시 5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단독 대형그룹 최민준 회장,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비밀 장부의 일부 내용과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를 장악하며 온라인을 마비시켰다. 오전 10시 10분 뉴스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KJ그룹의 트레이딩 팀과 그들이 비밀리에 연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이 대형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공매도 공격을 개시했다. 대형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주주 총회장 안의 최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대형그룹은 그는 KJ건설을 공격하며 거둔 작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가 권지혁과 유진이 총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입계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패배자들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그의 귀에 무언가를 다급하게 속삭였다. 최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순간 장내에 앉아있던 주주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형그룹 주가 폭락, 최 회장 비자금 의혹이라니? 총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주는 단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조용히 하시오. 전부 거짓이오. 이것은 우리 대형을 음해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란 말이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다. 신뢰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혼란을 뚫고 권지혁이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흥분한 최민준을 옆으로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장내를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주주 여러분, 저는 KJ그룹 회장 권지혁입니다. 그는 최민준처럼 변명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 대형그룹의 실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대형그룹의 진짜 재무 상태입니다. 최민준 회장은 수년간 여러분의 돈,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회사를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최민준의 범죄 사실과 그것이 회사에 끼친 손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주주들에게 이성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권지혁의 설명이 끝나자 이번에는 유진이 그의 옆에 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몰락한 가문의 딸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동정을 호소하는 것뿐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권지혁 회장의 아내이기 이전에 한성그룹 한성재 회장의 딸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무능한 경영으로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준비된 자료 화면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했다. 최민준이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를 속이고 파트너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시장을 교란하여 한성그룹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권지혁의 데이터 분석과는 다른 피와 눈물이 담긴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최민준 회장은 정당한 경쟁이 아닌 비열한 음모와 공작으로 한 기업과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계속 맡기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주주들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권지혁의 공격이 그들의 머리를 움직였다면 유진의 호소는 그들의 가슴을 움직였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코너에 몰린 최민주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낸년이 감히 저 계집애의 말을 믿지 마시오. 전부 거짓말이야. 그의 발악은 추악하고 처절했다. 그가 경비들을 불러 그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쾅!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고 당황한 최민준의 앞에 섰다. 최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주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치와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로 끌려나갔다.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단상 위에 권지혁과 유진은 고요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낀 순간 권지혁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끌려나가는 최민준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권지혁은 유진을 보호하며 인파를 뚫고 나갔다. 호텔을 빠져나오기 직전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유진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선언이자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계약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최민준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형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한성그룹의 몰락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재조명했다. 여론은 비극적인 희생양이 된 한성 가문에 대한 동정론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한유진과 권지혁에 대한 찬사로 들끓었다. 몰락한 공주에서 정의의 여신으로 한유진의 이름 앞에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권지혁 역시 냉혈한 기업 사냥꾼에서 아내를 위해 제국을 움직인 로맨티스트 무파우로 이미지가 급변했다. 물론 그는 그런 세간의 평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며칠 뒤 KJ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유진은 권지혁의 손을 잡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스캔들 앞에 위축되던 여인이 아니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한성그룹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찬 승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처 입었지만 더욱 강해진 생존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새롭게 재편된 대형그룹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음을 알리고 더 이상의 분쟁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권지혁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한성그룹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 도와주겠소. 그는 진심이었다. KJ그룹의 자본과 능력이 있다면 무너진 한성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권지혁의 눈썹이 의외라는 듯 살짝 올라갔다. 한성그룹은 아버지의 꿈이었지. 제 꿈이 아니에요.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이나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의 작업실에 있는 물레와 흙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권지혁은 깨달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깊은 존중과 감탄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인이 단순히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럴 줄 알았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의 조감도였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갤러리와 최신식 설비를 갖춘 넓은 도예, 작업실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다. 인사동에 있는 낡은 한옥을 사들였소. 당신의 이름으로. 유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전! 유진 갤러리, The Eugene Gallery, 당신의 첫 번째 작업실이자 당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첫 번째 무대가 될 거요.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시오. 이건 내 투자요.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이해와 지지였다. 유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2년간의 계약 결혼. 어느덧 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르는 동안 잊고 있었던 현실이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서로를 구원한 동지이자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묶고 있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계약서 한 장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누구도 먼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관계는, 이 감정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었다. 유진은 권지혁과 함께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눈빛은 또렷했다. 유진아, 아베오지.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의 딸이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를.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아버지는 유진의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서방.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고맙네. 우리 유진이를 지켜줘서. 권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님을.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그의 눈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딸,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나. 그것은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축복이자 부탁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권지혁과 함께 자신의 갤러리가 될 공사 현장을 찾았다. 낡은 한옥의 뼈대는 그대로 살린 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은 희망 그 자체였다. 아직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다. 두 사람은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이곳에 가마를 놓고 저곳에 전시대를 놓자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공사 인부 한 명이 그들을 보며 넉살 좋게 말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신혼부부 같으세요? 그 말에 유진과 권재혁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직 뼈대만 남은 갤러리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올가매는 감옥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고마움이나 존경심이 아님을.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을 계약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끝이 두 사람의 관계의 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다. 유진은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낯설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침실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영혼을 파는 심정으로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이 어제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지옥일 것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자리를 더듬었다. 텅 비어 있었다. 권지혁은 이미 나간 모양이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마주치기 어색해서 일부러 일찍 나간 것일지도 몰랐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할까. 유진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는 깨끗했다. 서류 봉투는 없었다. 대신 작은 메모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만든 작은 도자기 화병 아래에 오늘 저녁 7시 남산타워에서 그의 필체였다. 간결하고 힘있는 유진은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다. 무슨 의미일까? 마지막 저녁 식사 아니면 새로운 시작.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완성 단계에 접어든 갤러리에 나가봤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저녁 7시 남산타워에 가 있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유진은 그가 처음으로 사주었던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그들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을 냈던 백목련 도자기 비녀를 꽂았다. 남산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레스토랑. 권지혁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 자리를 통째로 빌려두었다. 유진이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그는 슈트가 아닌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짙은 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왔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진이 처음 보는 그런 따뜻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평소와 같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색함 대신 수많은 감정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웨이터가 디저트와 함께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혁의 것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올 것이 왔구나. 권지혁은 그 상자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또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평생을 거래하며 살아왔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했지.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만 보았고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소. 사랑이나 신뢰 같은 건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소.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거래였지. 한성 가문의 이름값, 그리고 내 일을 방해하지 않을 조용한 여자. 그게 내가 당신에게 원했던 전부였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모두 깨버렸소. 당신은 약하지 않았고 조용히 숨어 있지도 않았지. 당신은 흙 속에서 보석을 빚어냈고 거대한 폭풍에 맞서 싸웠으며 나조차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구했소. 당신은 내 얼어붙은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변수였고 유일한 온기였소.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을 통해 그 감정을 배우게 됐소. 당신을 지키고 싶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고 당신의 미소를 평생 보고 싶다는 걸 깨달았소. 그는 마침내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열어 그녀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아닌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작고 푸른 보석이 박힌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였다. 유진은 그 보석의 색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작품 시면에 담겨있던 바로 그 깊고 푸른 코발트 블루 색이었다. 지난 2년은 계약이었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의 남은 평생은 진심이요. 나와 다시 결혼해주겠소. 한유진.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수억 개의 불빛을 증인 삼아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후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유진 갤러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갤러리의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이제 한유진은 대한민국 현대 도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작가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녀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추가하오 한 작가님. 권지혁이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차가운 경계심 대신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내 평생의 후원자님.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벗어나 달빛이 비치는 갤러리 안뜰로 나왔다. 안뜰 중앙에는 그녀의 대표작 심연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권지혁은 작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이 작품을 보면 처음 당신을 만났던 날이 생각나오. 절망적이었던 날이죠.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을 발견한 날이었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계약 결혼은 이제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시련이 아닌 함께 빚어갈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